보시다시피 연간 100만 원 이상 수령자는 전체 가입자의 1.3%라 1%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극소수의 청구자를 대상으로 해도 오늘은 오랜 기간 유지해온 구형 실손의료비 보험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아주 중요한 얘기를 준비했고요. 예전에 가입해 두신 실손보험을 지금 판매되고 있는 새로운 실손보험으로 갈아타야 할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를 해야 할지에 대한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많은 분들이 무조건 전환하는 것이 좋다, 절대 전환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상반된 의견 사이에서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 속이 상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어려운 딜레마를 명쾌하게 해소해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옛날 실비와 최신 실비, 무엇을 선택해야 후회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상황에 딱 맞는 최적의 해답을 지금 바로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가입하신 실비가 도대체 몇 세대인지, 그리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준비했고요. 내 보험증권의 계약 일자를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내용을 따라오시면 됩니다. 혹시 가입 일자를 깜빡하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가입하신 보험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증권 재발급을 요청해 보시면 되고요. 계약 시작 날짜를 정확히 아는 것이 모든 분석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흔히 1세대 실비라고 부르는 상품은 2009년 10월 이전 판매되던 실손보험을 말하고요. 이 시기의 실비는 표준화 이전에 판매되었기 때문에 회사마다 보장 내용이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자기 부담금이 아예 없이 치료비를 100% 돌려받을 수 있는 최고의 실비 중 하나고요. 게다가 만약 여러분의 증권에 지금은 가입 자체가 불가능한 일반 상해 의료비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면 대박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업무상 재해나 자동차 사고로 다쳤을 때도 50%를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 있을 정도로 보장 내용이 정말 좋았고요. 보장 면에서는 압도적이라서 이제는 가입하고 싶어도 못하는 보험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뛰어난 보장에는 당연히 대가가 따르는 법이죠. 1세대 실비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비싼 보험료고요. 이걸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보장은 100%라 최고지만 보험료는 가장 비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비쌀까? 1세대 실비는 판매가 중단되었죠. 그러니까 새로운 가입자가 더 이상 들어오지 않겠죠. 시간이 지날수록 가입자들의 평균 연령은 계속해서 올라갈 거고요. 나이가 들면 당연히 병원 갈 일이 많아지니까 보험금 청구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죠. 이렇게 늘어나는 손해율을 보험사가 혼자 감당할 수는 없으니 결국 1세대 가입자 전체의 보험료 인상을 통해서 이 손해를 메꾸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장이 좋은 만큼 보험료가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이죠. 꼭 이해하고 계셔야겠죠. 다음은 2세대 실손의료비 보험.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시장에 출시되어 있었습니다. 판매 기간이 길었던 만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보장 내용에 크고 작은 변화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같은 2세대 실비에 가입하셨다고 해도 언제 가입하셨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3년 4월 이전에는 3년마다 갱신되던 실비가 이 시점 이후부터 1년마다 갱신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요. 이때 바로 재가입 주기라는 새로운 개념이 도입되어서 보험 약관에 처음 등장한 겁니다. 이 재가입 주기는 15년으로 설정이 되는데 이 15년 재가입 주기가 도래하면 고객님께서 보유하신 실비보험은 그 시점에 판매되고 있는 최신 실비 상품으로 자동으로 바뀌어서 재가입되는 시스템인 거죠. 즉 15년 후에 5세대 실비가 판매 중이면 5세대로 바뀔 거고 6세대가 판매 중이면 6세대 실비로 갈아타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건 이 재가입 시점에는 별도의 건강심사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이고요. 따라서 15년 동안 병원 치료 이력이 있으시거나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지셨더라도 아무런 문제 없이 그 시점에 실비로 전환이 되십니다. 또한 이 2세대 실비의 최대 보장 기간은
100세로 설정되어 있고요. 자기부담금 부분에서도 변경사항이 있었는데 초기에는 급여든 비급여든 구분 없이 자기부담금 10%였지만 나중에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자기부담금이 20%로 상향 조정되었고요. 이 말은 비급여 치료비에 대해서는 80%만 보상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변경사항이 많다 보니까 2세대 실비 가입자분들이 본인이 정확히 어떤 보장 조건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러니까 내 실비 가입 시기와 표를 보시고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3세대 실비보험, 통칭 신실손이라고 불리는 상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상품은 2017년 4월에 출시돼서 비교적 최근인 2022년 6월까지 판매되었던 실비보험이고요. 2세대 실비와 비교했을 때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는 바로 일부 비급여 항목을 주 계약에서 분리했다는 점인데요. 구체적으로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제, 그리고 자기공명 영상, MRI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이 별도의 특약으로 빠져나왔고요. 이 특약으로 분류된 세 가지 비급여 항목들은 자기부담금이 30%로 설정되었고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한도 금액과 연간 횟수에도 제한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보험사들이 실비보험의 손해율을 보다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실비보험 가입자분들의 고민을 짚어보자면 현재 3세대 실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비교적 합리적인 보험료를 내고 계시다 보니까 큰 걱정은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1세대 또는 2세대 실비에 가입하신 분들, 특히 50대 이상이신 분들은 갱신 시점에 보험료가 2배, 3배씩 올라가는 경험에 크게 당황하시는 경우 많이 봤고요. 예전 실비들은 도수치료 같은 비급여 치료는 물론이고 급여 치료까지도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의 90%에서 많게는 100% 가까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자 입장에서는 부담 없이 병원비를 청구할 수 있었지만 문제는 이 상품들이 이미 판매가 중단되었다는 거죠. 보험사는 1세대 가입자 그룹, 2세대 가입자 그룹처럼 각각의 판매가 종료된 그룹별로 손해율을 따로 관리를 해야 하는데 이 그룹에 건강한 새로운 가입자들이 유입이 안 되다 보니까 손해율 관리가 어려워지고요. 결국 이로 인해서 나이가 들수록 해당 실비의 보험료 인상폭이 커져서 가입자분들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3세대는 2032년 4월부터 2037년 6월 이렇게 15년 재가입 주기가 도래하니까 그 시기부터는 보험료 부담이 되면 미리 전환을 하시거나 자동으로 전환되길 기다리거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최신 상품인 4세대 실손 의료비, 일명 합리적인 실비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실비는 2021년 7월부터 현재까지 판매되고 있는 상품이고요. 주요 보장 내용을 살펴보면 급여 항목은 80%, 그리고 비급여 항목은 70%를 보장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기존 실비 대비 보장 비율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게다가 보험료 차등 적용, 흔히 할증 제도라고 불리는 새로운 개념이 도입되면서 일부에서는 이 실비 너무 안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특히 3세대 실비까지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자기부담금 연간 총액이 20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었는데 4세대에 들어서 이 연간 한도가 없어졌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종종 4세대 실비로 전환하는 건 무조건 손해다, 절대 갈아타면 안 된다 라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주장하신 분들도 계신 것을 저도 보게 되고요. 이러한 의견들 때문에 정말 진지하게 계약 전환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은 뒤에서 자세히 풀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내용인데 이제 5세대로 넘어가면 어떤 점이 확 달라지는지 중증과 비중증으로 나누어서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5세대 실손보험은 중증과 비중증 환자 보장을 완전히 이원화해서 운영하는 것이 핵심 변화인데 중증 질환의 경우 연간 보상 한도는 5천만 원으로 4세대와 다른 게 없고 비중증일 때 통원 보장은
회당 20만 원이 아닌 1일당 20만 원으로 보장이 제한되고 이번 시에도 회당 최대 300만 원까지만 지급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비중증 환자들은 연간 총 1,000만 원까지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도가 대폭 축소되고요. 가장 큰 변화는 환자 자기 부담률이 입원과 외래 모두 최대 50%까지 상향된다는 점이고요. 외래 진료 공제 금액도 최대 5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가장 주목해야 될 변화는 바로 3대 비급여 특약이라고 불리던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 MRI 등 고가이면서 과잉 진료 논란이 많았던 항목들이 아예 보상 대상에서 빠지거나 보장 한도가 크게 줄어든다는 점이죠. 결론적으로 중증 환자들의 비급여 자기 부담금은 연간 500만 원 한도로 신설돼서 부담이 줄어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중증 질환이 아닌 자주 병원을 찾는 경증 및 비중증 환자들의 경우 보장 한도가 줄고 자기 부담률이 대폭 상승하고 신의료기술이나 3대 비급여 보장이 면책되는 등 혜택이 크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서 허리 디스크로 급여 수술을 했는데 비용이 1,000만 원이다 라고 하면 4세대 실비는 자기 부담금 200만 원 내고 실비로 800만 원을 받지만 5세대 실비는 비중증으로 보기 때문에 50%인 500만 원이 자기 부담금이 돼서 500만 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입원 해당 300만 원이 생길 수 있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실비로는 300만 원을 받고 700만 원이 자기 부담금이 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현재 본인의 의료 이용 성향을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되고요. 만약 도수치료나 비급여 주사 치료 등을 자주 받는 분들이라면 4세대로 유지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5세대 실비는 추천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 전에 결단이 필요한 상황인 거죠. 그럼 옛날 실비 가입자분들은 현재 판매 중인 4세대 실비로 전환했을 때 얼마나 차이 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직접 계산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험 담화 사이트는 이렇게 실손의료보험 계약 전환 간편 계산기가 있습니다. 이걸로 갈아타는 게 좋은지 아닌지 판단해 볼 수 있는데요. 1세대 실비를 10만 원에 납부를 하시는 분이고 4세대로 전환했을 때 3만 6천 원으로 가능하신 분이 있고 연간 의료 비용을 질병으로 130만 원씩 쓰는 분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1세대 실비는 100% 보장이니까 130만 원을 다 받으시겠죠. 그러니까 4세대 실비보다 유리하다 생각하실 텐데 1세대 실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30만 원씩 5년간 받으니까 650만 원을 받죠. 보험료가 비싸다 보니까 그런데 보험료는 676만 5천 원을 지출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고요. 4세대 실비는 477만 원을 받아서 보험금 수령액은 상대적으로 작지만 대신 지출 금액이 작아서 결과적으로는 플러스가 됐습니다. 1세대가 무조건 좋다, 4세대는 안 좋다, 전환 권유하면 손절해야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 종종 뵙는데 보시다시피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죠. 이렇게 숫자로 직접 계산해 보시면요. 전환이 유리한지 아닌지 바로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연간 의료비 지출이 전혀 없으신 분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5년간 약 439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 결국 의료비 지출이 적든 많든 전환이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왔죠. 앞에서 제가 계산한 게 연간 병원비 지출 130만 원 기준이었는데 보시다시피 연간 100만 원 이상 수령자는 전체 가입자의 1.3%라 1%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극소수의 청구자를 대상으로 해도 전환이 유리하다라고 숫자가 증명을 했는데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이걸로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무조건 전환하라는 게 아닌 주의하실 점이 있고요. 보장 내용으로는 1, 2세대 과거 실비가 유리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사람이 갑자기 아플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최대한 유지하시는 걸 권해드리는데 보험료가 부담이 된다면 그때 전환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준을 저는 한 10만 원 정도로 보고 있고요. 13년 4월 이후 가입자는 15년 재가입 주기로 인해서
싫든 좋든 어차피 2028년 4월부터 전환되시니까 2026년 6월에 4세대로 전환을 하시고요. 그럼 2031년 6월까지는 4세대로 보장받다가 2031년 7월에 5세대로 바뀌게 되는 것이니 5세대로 가는 타이밍을 최대한 늦춰볼 수가 있겠죠. 2017년 4월 3세대 가입자는 15년 뒤인 2032년 4월에 5세대로 전환이 될 텐데 26년 6월에 미리 4세대로 전환해도 31년 6월에 5세대로 전환되는 거라서 오히려 전환하시는 게 손해보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1세대 실비 가입자는요, 보험료 부담이 없다면 최대한 유지를 하시고 보험료 부담이 되면 전환하시고요. 2세대 실비 가입자도 마찬가지지만 13년 4월 이후 2세대 실비 가입자는 15년 뒤 자동으로 전환이 되니까 26년 6월까지 4세대로 전환해서 조금이라도 5세대로 가는 타이밍을 늦추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17년 4월 이후 3세대 실비 가입자는 보험료가 합리적인 편이다 보니까 15년 뒤 자동 전환될 때까지 가만히 계시면 될 거고요. 21년 7월 이후 4세대 실비 가입자도 5년 뒤 자동으로 바뀌게 되니까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되겠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 깊이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혹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구독자분들 중에 아직까지도 이 실비보험을 마련하지 못한 분이 계실까 싶을 정도로 중요한 보험입니다. 워낙 포트폴리오의 가장 기본이 되고요. 필수적인 존재라 대부분 이미 잘 챙겨 두셨을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실비보험을 포함해서 각종 암보험, 운전자, 치아, 간병인 보험 등등 보험을 준비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일 겁니다. 보험금 청구를 진행할 때 실질적으로 조심해야 하는 부분들까지도 자세히 한번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병원에 가실 때마다 보험금 청구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병원 갈 때마다 청구하는 건 추천드리지 않고요. 단순히 귀찮아서가 아니라 앞으로의 보험 가입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실손, 진단비, 수술비, 심지어 운전자 보험까지 어떤 종류의 보험이든 돈을 달라고 요청할 때 반드시 보험금 청구서라는 것을 작성해야 하는데, 이 서류에는 이름, 주민번호, 주소 같은 나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들어가게 되죠. 그럼 청구 기록은 ICIS라는 곳에 고스란히 남게 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나중에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려고 할 때마다 손해보험이든 생명보험이든 대한민국의 모든 보험사들이 이 ICIS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나의 과거 청구 기록을 모두 열람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내가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고 싶은데 보험사들은 이미 내가 얼마나 자주 어떤 이유로 보험금을 받아가는지 손바닥 보듯 알고 있는 상태라는 뜻인 거죠. 당연히 보험사 입장에서는 청구 이력이 많은 가입자를 받아들이는 거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으니까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죠. 여기서 중요한 팁을 드리면 우리가 보험금을 요구할 수 있는 시한은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라는 기간이 주어집니다. 서류만 미리 잘 챙겨뒀다면 1년 전이든 2년 전이든 모두 나중에 한꺼번에 청구가 가능하다는 뜻이고요. 보험 가입 시 이렇게 3개월, 1년, 5년, 10년 고지사항이 있으므로 해당되시는 내용은 청구하셔도 되고 해당 사항이 없는 것들은 청구하지 마시고 뒤로 미루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5개월 전 목이 아파서, 어깨가 아파서, 허리가 아파서 도수 치료를 6회 치료를 받으셨다면 3개월 이내 고지사항 해당 없고요. 1년 이내 고지사항 해당 없고요. 5년 이내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투약 모두 다 해당이 없으니까 보험 가입 시 고지를 안 하셔도 되죠. 그런데 청구를 하신 분이라면 보험사에서 이분이 무슨 사유로 청구를 했냐, 어느 부위 치료를 했냐, 상해가 원인이냐, 질병이 원인이냐 이것저것 따지게 되고요. 그 내용을 전부 고지하게 되면 수술비나 골절 진단비, 후유장애 등 가입 제한이 생길 수 있고 보험료 할증이 될 수 있고 부담부가 생길 수 있고 고객님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고지사항에 해당하는 건 없지만 청구 이력이 많은 사람은
고손해율이 예상되기 때문에 가입이 거절되기도 하고요. 단순 건강 염려증으로 심장 관련 검사를 했는데 그게 문제가 돼서 표준체 보험은 가입이 연기가 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 3년까지는 보험금 청구를 늦출 수 있으니까 고지사항에 해당 없는 건 바로바로 청구할 게 아니라 모아두셨다가 3년 이내에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미 보험이 완벽해서 평생 다신 보험을 가입할 일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크게 해당되지 않는 내용입니다만 혹시라도 앞으로 새로운 보험에 가입할 계획이 있다거나 현재 가입한 보험을 리모델링해서 더 좋은 상품으로 바꿀 생각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ICIS 청구 이력의 파급 효과를 절대 간과하시면 안 되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이어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해 보신 분들은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건데요. 몇만 원, 몇십만 원짜리 소액건은 비교적 빠르게 바로바로 돈을 잘 내주곤 하죠. 하지만 청구 금액이 100만 원을 넘어가는 고액이거나 혹은 청구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자주 반복해서 청구하는 다발성의 경우 상황이 급격히 복잡해지면서 청구 과정의 난이도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암 진단비라든지 수술비처럼 고가에 해당되는 보험금 청구나 다발성 청구가 쌓이게 되면 느닷없이 보험사에서 조사를 나오겠습니다 라는 연락을 받게 돼서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제가 절대적인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때 실제로 여러분의 집이나 병원으로 찾아오는 손해사정서가 건네는 서류 뭉치들 중에서 섣불리 서명해서는 절대 안 되는 서류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보험 하나쯤은 있으실 텐데요. 보험이 아예 없는 분들은 1%, 2%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앞으로 불이익을 당한 일이 없도록 지금부터 이 서류들에 대한 내용은 정확하게 숙지를 하시고 꼼꼼히 체크를 해주셔야 하는데 먼저 서명해도 되는 서류부터 나열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진료기록 사본 발급 동의서, 안내문, 손해사정 교부 동의, 질의응답서, 그리고 위임장 등은 일반적으로 서명하셔도 되는 문서들이고요. 이러한 문서들의 서명을 해야만 비로소 청구 조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점은 바로 이 서류들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특히 진료 기록에 대한 열람 동의서에 서명을 하실 땐 반드시 진료를 받으셨던 특정 병원의 이름과 진료받은 과목을 빈칸 없이 기재하셔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조사 기간은 대개 일주일 정도로 명시해 주는 게 적절하고요. 일반적으로 조사관 분들은 서명만 빠르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그렇게 병원 이름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채 서명을 하시게 되면요. 보험사 측에서 동의서를 근거로 해서 원래 조사 대상이 아닌 다른 제3의 병원에서도 가입자님의 진료 기록을 확인하는 게 가능해져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고객님의 집 근처 회사 주변 혹은 예전에 방문했던 모든 병원 방문을 하시면서 조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혹시라도 과거에 잠시 잊고 알리지 못했던 고지 의무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나중에 큰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중요한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시고 내용이 완전히 비어있는 백지 상태의 서류에 서명하는 행위는 피하셔야 하는 겁니다. 오직 본인이 실제로 치료받았던 의료기관만 정확히 기입해서 서명해 주셔야 안전한 방법이고요. 자, 이제부터는 보험사에서 조사가 나올 때 서명해서는 안 되는 서류들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은 논란과 문의가 발생하는 서류는 바로 의료자문 동의서인데요. 조사를 담당하는 분이 매우 친절하고 상냥한 태도로 나와서 마치 보험금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처럼 이 의료자문 동의서에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때 너무 좋은 말만 듣고 의심 없이 사인하거나 혹은 여기에 서명하지 않으면 무조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다는 식으로 반강제적인 압박을 느껴서 어쩔 수 없이 서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금 청구 시 제출했던 자료만으로는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부족하다고 보험사에서 판단될 때
외부의 다른 의료기관 소속 전문가에게 의학적인 소견을 구해서 보험금 지급이 적절한지 확인하는 과정을 의료자문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이 동의서에 서명을 하는 겁니다. 만약 의료자문 동의서에 서명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시더라도 절대 개인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네이버 등에서 독립 손해사정사를 검색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요. 잘못 서명했다가는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진단 코드가 불리하게 변경돼서 못 받는 진단 코드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현명한 방법은 동시 감정 제도를 활용하는 건데요. 공정하고 중립적인 제3의 상급 병원에서 보험사와 환자가 함께 감정을 받는 게 바로 동시 감정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보험사에 신청할 수 있고 이때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보험사에서 전액 부담하게 되니까 비용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되는 거죠. 이렇게 동시 감정 제도를 이용하시면 보험사와 연관되지 않은 중립적인 제3의 기관에서 자문을 받을 수 있으니까 신뢰도가 더 높겠죠. 하지만 그래도 가장 좋은 건 나를 치료한 주치의에게 추가 소견을 받아서 제출하는 게 베스트니 참고 바랍니다. 다음으로 서명하면 안 되는 두 번째 서류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서 및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인데요. 예전에는 신분증 등 서류만 있으면 타인이 발급하는 방법도 일부 있었지만 현재는 개인정보보호법이 매우 강화되면서 공단 자료는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절대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서 전달해야 하고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사실상 이 두 서류는 제출하지 않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크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험사에서 의료비 지출 내역을 보고 이때 어떤 병원에 가셨는지 정보를 파악하게 된다면 오히려 문제만 발생하게 되고요. 물론 보험사에서 파견된 조사자분은 보험금을 더 빨리 지급해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거다라던가 도와주는 것처럼 요청할 수 있지만 이 자료를 보여주게 되면 여러분이 지난 몇 년간 청구한 내역 외에도 매달 며칠날 어떤 병원에서 무슨 치료를 받았는지 어떤 약을 처방받았는지 모든 것을 보험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가입 시에 고지사항을 100% 정확하게 고지를 했다면 문제가 없지만 감기 때문에 병원에 언제 가셨는지 물리치료 받으러 몇 월 며칠에 가셨는지 등 세세한 것까지 모두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지난주 목요일 점심, 저녁에 뭐 드셨는지, 반찬 뭐 나왔는지 전부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그런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심지어 보험 설계사도 본인 보험 가입할 때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서를 떼어보고 하나하나 고지하는 사람 저는 다 한 명도 본 적이 없고요. 즉 내가 기억하지 못한 치료 내역이 적힌 공단 자료들 때문에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의무사항도 아닌 서류에 괜히 서명해서 스스로 불리한 싸움을 자초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은 반드시 서명을 해줘야 하는 서류에만 서명하시면 되고요. 다만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를 작성하실 때는 병원 이름, 진료과 이름, 발급받을 서류 종류 등을 꼭 구체적으로 적는 것을 인지하시고 유효기간이 있도록 날짜를 작성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 실비보험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알려드렸는데요. 잘못된 선택으로 나의 앞길을 막는 선택은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을 찍게 되었고 보험이란 절대 저축 재테크가 아니죠. 소비 지출로 계산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과한 지출은 보험에 맞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산정특례제도, 의료급여, 노인 장기요양제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본인 부담액 상한제 등 여러 제도가 존재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저희 보험 조각가에서는 보험 가입하실 때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30여 개 여러 회사들을 비교 설계 및 약관 분석을 통해 도움드리고 있고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에 대한 조언 및 컨설팅,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댓글창에 상담 신청 링크 걸어놨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정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